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28년 만에 종지부를 찍고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의 지독한 배신으로 내 인생의 반이 날아간 것 같은 깊은 우울과 상실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아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 전 저는 둔하다면 둔하고 무디다면 참 무딘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30년 가까이 한 입을 덮고 살면서도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지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남편은 이미 내연녀와 2년 넘게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아챈 것도 남편과 그 여자가 점점 대담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저한테 들킬까봐 조심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보다는 그 내연녀에게 마음이 더 가면서 이혼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바뀌었겠죠. 아니 어쩌면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게 더 맞으려나요? 그래서 나중엔 아예 동네에서도 대놓고 그 여자와 차를 타고 다니고 밥도 먹고 했던 모양입니다. 주변에서 저희 남편이 어떤 여자랑 데이트한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야 저는 뒤늦게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게에 들어가 몰래 뒤져보니 제가 모르는 카드와 내역서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들 다 사주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카드 내역서에는 음식점, 커피숍, 모텔, 옷, 자잘한 생활 관련 용품들도 많이 샀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카드는 거의 그 내연녀의 생활비 카드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알아채길 기다렸다는 듯 나오더라고요. 그래, 나 여자 있다. 이미 다 알아챈 마당에 뭘 더 숨기냐? 실은 당신이 계속 모르면 내가 말하려고 했어. 우리 결혼 생활 그만하자.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자리도 잘 못 잡고 벌이가 시원치 않아 저도 함께 고생을 하며 기반을 닦았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 늠름하게 잘 키워서 군대까지 보내놓고 남편 하는 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돼서 이제는 나도 남은 인생 조금은 편하게 살아보겠다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바람피고 이혼해달라니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바람핀 주제에 어디서 먼저 이혼을 입에 올리냐고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자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가끔 들어와도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게다가 생활비도 더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야 저도 나가서 일을 했지. 이제는 생활비를 받아야 생활이 되는데 일체 모든 돈을 다 끄는 겁니다. 남편에게 따져도 보고 욕하고 싸워도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뭐에 단단히 씌인 사람처럼 무조건 이혼해달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군에 있는 아들이 저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해질까봐 일부러 말도 안 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전역을 했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충격이 엄청 컸던 모양이더라고요. 믿었던 아빠가 엄마를 배신하고 이혼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으니까요. 아들도 아빠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난리쳤고 그 와중에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까지 찾아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하종미고 남편 인테리어 가게 바로 근처의 칼국수 집에서 일하던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보다는 6살이 적고 자식이 둘 있는 이혼녀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아들은 그 길로 저와 그 칼국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바탕 난리를 쳤죠. 당신이 우리 아빠랑 바람난 그 여자야? 하종미? 아들이 가게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 여자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고 부끄러워할 텐데 그 여자는 도리어 남의 영업장에서 웬 행패야?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불러 어디 한번. 당신 때문에 우리 집 완전 파탄 났어.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남편 간수 못한 너네 엄마 때문이지.
뭐라고? 아들이 화가 나서 위협적으로 소리치자 그 여자가 건들거리며 말하는 겁니다. 무서워라. 아들 새끼가 완전 깡패네.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어요. 누구더러 깡패래?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뒹군 년이 누구 보고 깡패니 어쩌니 짓거려?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가게 주인한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 여자 머리채를 다 뜯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그 여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벌금까지 내게 되었고요. 게다가 남편은 그 일로 저와 아들에게까지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아들 복학할 때 필요한 등록금까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좀 늦게 입대를 한 편이라 1년만 더 다니면 곧 졸업인데 그걸 안 주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애비라는 인간이 여자한테 미쳐서 자식 등록금도 안 준다고 하다니 정말 오만 정이 다 떨어지면서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고 소송 걸어서 위자료 싹 받아내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을 받으려고 보니 남편은 이미 1년 전부터 야금야금 갖고 있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살고 있던 집 말고도 아파트 하나를 더 샀거든요. 그건 나중에 아들 주려고요. 그런데 1가구 2주택 문제 때문에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된다고 해서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전세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아파트 하나를 이미 처분했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변호사에게 이런 사정을 다 말했지만 남편은 사업상 힘들어서 처분 후 사용한 거지 의도적으로 빼돌린 것은 아니라며 관련 서류까지 다 만들어서 증거를 쓰더라고요. 진짜 지독하고도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여자도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원래 남편과 그 여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도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걸 취하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어? 그걸 왜 취하해? 그러면 나도 장인어른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뭐?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 남편에게 전에 돈을 빌린 적이 있으셨어요. 저도 모르게요. 저희 아버지 얘기도 할 얘기 참 많은데 사시는 동안 돈 사고를 좀 잘 치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걸로 속 많이 썩으셨고요. 저도 덩달아 많이 힘들었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괜찮으신가 했는데 저 몰래 제 남편에게 6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렸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차용증도 썼는데 아버지는 그 돈을 안 갚았고 자기는 그래도 가족이라서 냅두고 있었던 거라며 위자료 소송 취하 안 하면 자기는 바로 고소할 거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돈 관련해서 문제가 몇 번 있으셔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정말 감방 신세를 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았어요. 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괴롭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빠 일인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소한 나한테 미안한 감정도 없나 봐. 당신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30년 가까이 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바람나서 이혼해달라고 하면서 아들 등록금도 안 내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압박하더니 기껏 이혼해주고 내 몫이라도 챙기겠다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다 막아? 내가 없는 일을 지어내는 건 아니잖아.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돈 빌린 것도 많고 나도 가족이라서 달라고 안 하고 참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라고 600이 작은 돈이야? 차라리 달라고 하지 그랬어. 당신 지금 보니까 아버지한테 돈도 일부러 빌려드린 거네. 이런 일 대비해서. 사람도 참 내가 뭐 그렇게까지 했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려고 작정을 했어.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 당신이야, 그 여자야. 당신 그렇게 똑똑하지 않잖아. 그 여자가 다 시킨 모양이지? 나도 이혼하는 마당에 내 거 지키려고 이러는 거야. 이제 당신이랑 나랑 남담인데 나도 내 권리는 챙겨야지. 참 대단하다. 정욱이는 평생 안 봐도 상관없나 보지? 필요 없어. 그 자식 그거 나한테 찾아와서 눈을 부라리면서 욕하더라.
아들놈의 새끼가 애비를 거의 칠 듯이 하더구만. 아빠가 바람나서 아내고 자식이고 나 몰라라 하는데 아들이 그럼 눈이 안 돌아?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필요 없다 이거지? 필요 없다고. 모자가 알아서 잘 살고 내 인생에서 좀 나가줘. 내가 여태까지 당신하고 정욱이한테 돈주머니 돼줬잖아.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돈주머니? 당신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돈주머니였는데? 젊어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자리도 못 잡은 거. 내가 일하면서 생활비 보태고 정욱이 키웠어.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돈주머니? 그딴 소리래? 내가 언제 자리를 못 잡았어? 이 일한 지가 언젠데? 다 필요 없고 위자료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당신 아버지 바로 고소할 거야. 다 늙은 아버지 감방 보내고 싶으면 계속하고.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남편 얼굴 꼴 보기도 싫고 하루빨리 끝내고만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고 아버지가 남편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비용을 반으로 나누어 재산 분할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잘못한 건 남편인데 저한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이혼까지 하게 되자 말도 못하게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한텐 아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괴로워할 때마다 아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기만 믿고 살라고, 자기가 엄마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거고 이제 아빠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심정은 어떨까 싶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아들은 아빠와 잘 지냈었어요. 저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말썽 부리는 일도 없어서 정말 수월하게 키웠거든요. 그렇다 보니 남편도 아들을 엄청 예뻐했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저희 가정은 파토가 났고 애비라는 인간은 아들 따위 필요 없다고 하고 아들은 아빠에 대한 지독한 원망밖에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도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 잘못은 없다며 자기가 열심히 해서 꼭 저 호강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 집을 작은 데로 구하고 아들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밤낮 없이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참 안쓰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노력의 결실이었는지 아들은 한 학기를 남겨두고 조기 취업으로 원하던 외국계 회사 취업을 하였습니다. 아들과 저는 정말 기뻐했어요.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은 일찍이 회사를 다니게 되었고 저도 아들한테만 기대고 살 순 없어서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에도 나가면서 일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혼을 했을 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괴롭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들과 둘이 사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새 전 남편의 존재는 잘 떠오르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한 번씩은 그때의 일이 떠올라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다 덮고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워낙 성격 자체가 예민하지 않고 깊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이렇게 살다 보니 좋은 점도 많고 편한 겁니다. 자유롭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들과 둘이서 산 지 3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느냐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문자가 아니라 직접 눈앞에 있으면 쌍욕을 해주고 싶을 만큼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더 이상 저와 아들이랑은 연관없는 사람이다 생각했기에 대꾸할 마음조차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전화 되느냐고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답장은 안 했죠. 아들한테 말해서 수신 차단을 해버릴까도 싶었지만 사실 한켠으론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 유난을 떨며 이혼해달라더니 영 사는 게 마뜩 차는지요.
하지만 그래봤자 남인데 뭔 상관인가 싶어서 또 신경을 껐어요. 그런데 그맘때 저희 아들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저는 기분이 너무 언짢아졌습니다. 아니, 이 인간이 진짜? 뭐라고 하디? 아들은 약간 어두운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시던데요. 뭐? 저는 기가 막혔어요. 물에 빠지기라도 했나요? 살려주긴 뭘 살려주나요? 뭘 살려줘? 전화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는데 전화가 와서 얼떨결에 받았거든요. 근데 아빠더라고요. 저보고 잘 지내냐고. 근데 엄마 안부 묻고 잘 지내냐 하면서 우리 너무 잘 지내니까 연락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는 못 지낸다고,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아빠 쫓겨났대요, 집에서. 집에서 쫓겨나?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어요. 자기 집에서 왜 쫓겨나나요? 그 바람난 여자 있잖아요. 하종미였나? 그 여자랑 그 여자네 자식들이랑 완전 미친 것들이라면서 욕을 하더라고. 미친 거 이제야 알았대? 제일 미친 게 본인이면서 미친 것들끼리 잘 살아보지. 이제 와서 왜? 근데 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긴 하더라고요. 뭘 하던데? 그 여자한테 아들 하나랑 딸 하나 있는데 딸은 갑자기 사고 쳐서 결혼한다고 결혼 비용 내놓으라 그래서 다 뜯어가고 아들은 무슨 불법 도박에 빠져서 완전 밑빠진 독이래. 몇 번 돈 갚아줬는데도 계속 사고 치고 다니고 빚까지 몰래 지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돈 이제 안 해준다고 했더니 그걸로 하종미 그 여자랑 아빠랑 대판 싸웠대. 그러다가 그 여자가 아빠를 너무 긁어대더래. 아빠가 못 참고 그 여자를 때렸는데 그 여자가 그 길로 고소한다고 하고.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 그 여자가 저를 고소한 것도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완전 상습범인 것 같더라고요. 불리하면 자기가 맞아서 도리어 고소한다고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고소했대? 네, 고소당했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아빠가 엄마한테 재산 안 주려고 돈 야금야금 빼돌렸잖아요. 그게 하종미 아는 사람한테 빼돌린 거였대요. 하종미가 그러라고 시켰다면서. 자기한테 돈을 빼돌리면 이혼 소송할 때 돌려줘야 될 수도 있으니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일 관련해서 돈을 빌려줘서 갚는 식으로 빼돌리자면서. 아주 가지가지 했다.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종미 그 여자랑 또 내연 관계에 있는 남자였다네요? 뭐라고? 정말 가지가지라는 말로 부족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하종미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내연 관계에 있으면서 남편을 이용하며 돈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재산 분할 적게 받게 해준다면서요. 그리고 남편은 그 장단에 놀아나 얼씨구나 모르는 사람한테 인테리어 관련 비용으로 쓴 것처럼 꾸미면서까지 돈을 빼돌린 거고요. 그 여자의 악독함과 남편의 어리석음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빠가 그거 알고 진짜 그 여자랑 그 남자랑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심지어 그 여자랑 재혼 초반에 꼬드겨서 집 명의도 그 여자한테 넘겨줬대요. 게다가 그 아들은 자기 도박빚 안 갚아준다고 하니까 계속 아빠 협박하고 위협해서 아빠가 무서워서 도망 나와서 지낸대요. 저는 남편 꼴이 참 과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산 아내와 아들은 무슨 다 쓴 휴지심 버리듯이 아무렇지 않게 버렸는데 정작 본인도 제대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한심하고 우습고 내가 저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왜 살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너네 아빤.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뭐에 쓰인 것 같다면서. 하정미 그 여자는 진짜 악마도 울고 관련이고 그 아들이란 놈은 막장 중에 막장이라서 당장 내일 감옥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놈이라면서. 자기가 이상한 것들한테 제대로 당하고 있다고. 아빠 좀 살려달라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래서 정욱이 너는 뭐라고 했어? 솔직히 아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아빠라고 막 매정하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일대로 되어서 남편 꼴도 보기 싫지만
아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요. 아들은 급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 나도 아빠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냥 심정이 그렇다는 거지. 나도 알아서 사시라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빠 보니까 좀 걱정은 되는 것뿐이지 뭐. 저는 심란한 것 같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우가 엄마랑 아빠는 이미 끝난 인연이지만 너는 천륜인데 무자르듯이 끊어지진 않겠지. 너도 성인이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판단해. 다만 엄마는 너네 아빠 죽어서도 안 보고 싶은 사람이야. 내 장례식에 온다고 해도 거절하고 싶을 정도로. 엄마한테만 네가 딱히 강요 안 한다면 네가 아빠랑 연락하던지 어쩌든지 하는 건 네 자유지. 그렇다고 금전적으로는 절대 도움 주지 말고. 나도 아빠랑 딱히 연락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엄마한테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 시원하고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론 참 씁쓸하더라고요. 저렇게 살려고 그 난리를 치고 아들과 저에게 비수를 꽂았나 싶었거든요. 그 후로도 남편은 저에게 몇 차례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엔 아들에게 물어 수신 차단도 했습니다. 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제 남남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악마가 울고 갈 그 내연녀한테 끝까지 탈탈 털리던지 막장 중에 막장이라는 그 내연녀 아들한테 위협을 받던지 말던지 저는 이제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다시 생각하라고 그토록 애원했을 때 매정하게 이혼해달라던 남편. 저와 아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등록금이며 생활비도 일체 다 끊어버렸던 남편. 위자료 소송이라도 하려고 하니 우리 아빠 들먹이며 최대한 안 주려고 머리 쓰던 남편. 제가 그런 전 남편에게 더 이상 남은 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알아서 잘 살고 저는 제 인생이나 잘 살 겁니다. 남은 제 인생, 저희 아들과 함께 제 건강 잘 챙기며 큰 걱정 없이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반년 차에 종지부를 찍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서 8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박봉인데다 야근도 많고 주말에 일을 할 때도 많았어요. 스트레스도 심했고 건강도 몹시 안 좋아져서 결국 퇴사를 하고 두어 달 쉬게 되었습니다. 아예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다가 전공도 그렇고 여태까지 해온 일도 디자인이었기에 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회사에 들어가기는 싫어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외주를 받으며 조금씩 일을 했었는데 좋은 기회로 큰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맡게 되었어요. 그 일들은 다 저의 포트폴리오가 되었고 그때를 기점으로 업무량도 점차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혼자서 일하기에는 좀 벅찬 수준으로 업무량이 늘기도 했고 또 클라이언트를 만날 일도 있다 보니 집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르바이트생 한 명 쓰다가 그 아르바이트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나중에 또 다른 직원을 2명 더 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현재까지도 직원 총 4명을 두고 있는 작은 디자인 사무실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 자체는 작은 편이지만 일도 꾸준히 많은 편이고 제법 큰 회사나 관공서 디자인 외주도 많이 있어서 매출도 괜찮은 편이에요. 예전에 회사에서 박봉을 받으며 일을 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라서 그때 회사 나와서 개인 사무실 차린 게 잘한 선택이구나 싶습니다. 남편은 총 사원수 2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서 기술 영업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월급 받는 직장인이고 저는 작긴 해도 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입장이다 보니 남편보다 제 벌이는 훨씬 더 나은 편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저도 박봉 월급 받으며 회사 생활할 때보다
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니까 훨씬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월급이 많지 않다 보니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저함도 많았는데 명색이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으로 째째하게 굴지 않겠다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여유가 더 있는 쪽에서 더 많이 쓰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남편에 이어 시댁 가족들에게 나름 이래저래 돈도 많이 쓰고 잘하려고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시부모님께 능력 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 바람이 있었거든요. 저의 욕심이었을지 모르지만 돈도 잘 벌고 능력 있고 시부모님에게도 잘하는 그런 멋진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고부 갈등이라는 유구한 역사가 있고 시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싫다는 귀여운 여자분들도 많지만 저는 시부모님에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몹시 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착한 며느리병이라도 걸린 것 같은데 최소한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줬을 때 그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100%를 드리면 120%를 내놓으라고 왜 더 안 주냐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었죠. 결혼 전과 신혼 초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한 번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 오갈 때도 아니었건만 이미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저를 그렇게 가깝고도 다정하게 대해주시니 좋기도 했죠. 표현도 많이 하고 가족끼리 참 친하고 애틋한 집안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지만 아버님도 저를 며느리처럼 대하셨고 남편의 여동생도 저한테 언니 하면서 살갑게 잘했거든요. 귀염성 있게 잘 굴었고요. 식 올리기 전인데도 저를 이미 며느리처럼 또 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게 조금 과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만큼 저 예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거니 저도 당연히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함은 신혼 초까지도 이어졌어요. 주변에 들어보면 진짜 별난 시부모도 많고 또 결혼 전까진 괜찮았다가 갑자기 시부모 감투 쓰자마자 횟가닥 변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에 반해 우리 시부모님 정도면 정말 양반들이시구나. 내가 결혼 잘하는 거구나. 이런 집으로 결혼하면 시집살이 걱정도 없겠구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사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큰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희 친정은 가족끼리 그렇게 살가운 집은 아니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늘 일하시느라 바빴고 저는 제법 클 때까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서 자란 기억이 없어서인지 부모님인데도 좀 어색하고 서먹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도 성격이 막 친근하고 다정다감하신 편은 아니었기도 했고요. 또 두 분도 서로 사이가 엄청 좋거나 애틋한 부부는 아니셨어요. 이혼은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사이 좋은 부부도 아니셨거든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도 애교스럽거나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집은 좀 각자 알아서 사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했다고나 할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탓에 그게 익숙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따뜻하고 단란한 가정들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친정 분위기와는 180도 다른 시댁을 보면서 저도 더 좋았고 그 기대에 상응하고 싶어서 잘하려고 했던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생활 1년도 안 돼서 뻔뻔한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학을 뗐고 손절해야겠다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해드리면 잘해드릴수록 더 내놓으려고만 하시고 나중에는 저를 대놓고 지갑 취급하셨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몰랐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어가듯 야금야금 그 집에 호구 노릇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결혼 준비를 할 때 신혼집은 제가 분양받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저희 이모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하시는데요. 저보고 금매로 나온 좋은 매물이 있다고 여윳돈 있으면 사라고 하셨거든요. 이모 말 맞다나 놓치기에는 아까운 매물이었습니다.
주변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상시로 인기 있는 아파트였는데 위치도 좋고 시세도 훨씬 저렴한 급매물이었어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상의 끝에 그 집을 사게 되었고 모자란 대출도 좀 받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당장 들어갈 건 아니었기에 전세로 내놓았었는데요. 전세 계약 끝나고 나서는 벽지만 바꾸고 신혼집으로 쓸 생각을 했죠. 집을 제가 해가는 거기 때문에 혼수는 남편 쪽에서 해오기로 했는데요. 남편과 혼수를 알아보러 가는데 문득 남편이 자기 본가에도 냉장고가 오래됐다고 엄마가 냉장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나서서 시댁 냉장고를 바꿔드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노골적으로 사달라고 한 건 아닌데 좋은 마음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저를 언니처럼 잘 따르는 신우에게도 고사양 노트북을 하나 사줬습니다. 누가 사달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나서서 좋은 마음으로 사준 게 맞습니다. 따로 예물 예단 같은 건 안 하기로 했다 보니 가족이 되기 전 제가 주고 싶었던 선물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요,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작이었을까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슬슬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도 은근했고 가격도 별로 부담이 없었다면 나중에는 꽤나 금액도 커지고 노골적으로까지 변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자질구레한 생활용품 같은 거나 식품, 과일 등이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장을 보게 되면 같이 계산해달라고 그러시는 정도였죠. 너네가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돈을 주신다고 했는데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5, 6만 원 정도 하는 돈인데 가족끼리 굳이 돈을 받을까 싶어서 구태여 달라고는 안 했고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카드로 계산하는 일이 많아졌죠. 신혼 초부터 시댁에서는 자주 놀러 오라고 하셨고 저도 자주 갔었는데 가면 밖에서 주로 외식을 했거든요. 외식 비용도 저희한테 내라고 나중에 주겠다 하셨어요. 물론 외식 비용도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마트가 보이면 들어가서 필요한 것도 사시고 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나중에는 어머님도 저희한테 집에 들르기 전에 마트 들려서 뭔가를 사오라고 하실 때도 많았고 그게 나중에는 어디 잠깐 들러서 사오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가야 되는 화장품이나 영양제까지 사오라고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 톡을 잘 보냈었는데 화장품이나 구두, 옷 사진 등을 보내면서 예쁘지 않느냐, 갖고 싶다는 소리도 잘했습니다. 신우가 보내는 것들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기에 저도 몇 번 정도는 좋은 마음으로 사줬습니다. 하지만 가는 김에 또 제 거 사는 김에 이래저래 저한테 뭔가 사달라고 하는 것도 많아지고 또 점차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듯 하더군요. 게다가 그 물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비싸지기 시작했고요. 남편과 저는 각자 버는 돈은 각자가 알아서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자 정해놓은 건 아니었고 그냥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어머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사와달라고 하는 것들은 제 개인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아셨어요. 자기 아들 돈이 아니라 생각해서인지 갈수록 더 저를 지갑 취급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아버님 눈치 때문에 억지로 아끼고 사시다가 저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데 재미를 붙이신 것 같았죠. 정년퇴직 후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님 수입도 많으신 편은 아니고 어머님도 일을 안 하고 계셨기에 시댁 생활에 여유가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님이 정말 잘인곱이셔서 아직까지도 가계부 확인하시고 돈 쓰는 것에 잔소리가 심하시다고 했거든요. 그걸 저도 알았기에 어머님이 안쓰러운 것도 있었고 또 저도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제가 부담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도 자기 집 돈 쓰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시면서 저희 집, 특히 제 카드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보통 그 정도로 돈을 아끼시는 분이면 아들 내서 뭔가를 사거나 외식을 한다고 해도 돈 아끼라고 잔소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것까진 생각 못했는데 돌이켜보니 당신 돈은 아깝지만 며느리 돈은 써도 괜찮다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초창기만 해도 좋은 마음으로 사드렸어요. 저희가 따로 정기적인 용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기에 그거 대신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초반에는 저에게 고마워하셨지만 갈수록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요구하는 물건들도 비싸지고 횟수도 늘어나고 저를 무슨 문지르면 뚝딱 하고 나오는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저한테 고마워하시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보였으니까요. 그걸 확 느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보고 밥을 사줄 테니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퇴근하고 어머님 댁에 들러 어머님과 신우를 태웠죠. 이렇게 가니까 우리 셋 다 꼭 모녀 같지 않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런 식으로 제가 딸 같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나 보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뭐 받아내려고 밑밥을 까시는 거더라고요. 밥을 사주신다던 어머님은 백화점 푸드코트로 가서 쌀국수를 사주셨어요. 쌀국수 맛있긴 하지만 밥을 사주신다고 일부러 나오라고 하시길래 저는 특별한 곳에라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점심 식사로도 가볍게 때우듯이 먹는 쌀국수를 사주려고 백화점까지 오자고 하신 건가 싶더라고요. 돈도 얼마 안 나왔을 거고 제가 그냥 계산해야겠다 싶어서 영수증을 챙기려는데 어머님이 그날따라 당신이 계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챙겨가셨어요. 일반 양지 쌀국수 먹었고 한 사람당 11,000원씩 3명 다 해서 33,000원 나왔습니다. 저는 잘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 김에 옷이나 보고 가자고 당신이 곧 동창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죠. 여성복 코너로 갔고 어머님과 신우 이것저것 옷을 막 구경했습니다. 제 기준으론 꽤 비싼 가격대의 매장이었어요. 가벼운 가을 자켓 같은 옷들이 7, 80 정도 하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런 데서 옷 사면 아버님한테 잔소리 안 들으시려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신우는 한참이나 옷을 골랐어요. 그러더니 옷을 하나 골라서는 이걸로 하겠다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있는 저보고도 자꾸 골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거기 옷은 너무 점잖고 격식 있는 스타일이기도 했고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도 아니고 좋아하는 스타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부득불 여기서 골라보라고 계속 그러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어머님이 나한테 옷 사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됐다고 하는데도 귀엽고 골라보라고 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옷 하나 사주려고 하시는 건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다 생각해서 그 중에 무난하고 질이 좋아 보이는 셔츠 하나를 골랐죠. 그리고 다 같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점원한테 우리 며느리인데 회사 대표고 능력도 좋아요. 시어머니한테 옷 선물하겠다고 이런 데 와서 척척 사주는 것 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그 순간 너무 벙쪘죠. 저는 사드린다고 한 적도 없고 저한테 미리 말하신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점원은 좋으시겠어요 하고 호응해주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카드를 달라 이거였죠. 얼떨떨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사드려야 되는 거냐고 묻기도 애매하고 점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산 안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황당 그 자체인 기분으로 일단 카드를 꺼내 계산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고르신 자켓은 78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셔츠도 35만 원 정도 하고요. 분위기에 휩쓸려 카드를 내면서도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저 제 옷 살 때 그렇게 비싼 셔츠 산 적 없습니다. 옷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편도 아니고 한 번 사면 오래 입기도 해서 질 좋고 적당한 가격대의 옷을 사서 두고두고 입거든요. 근데 제 스타일도 아닌 옷을 억지로 사고 어머님 옷까지 더해서 100만 원 넘는 돈을 계산한 겁니다. 머릿속으론 이게 뭐지? 내가 언제 이걸 사드린다고 했나 생각했어요.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혹시 내가 예전에라도 어머님한테 옷을 사드린다고 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얼떨떨하게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신우가 백화점 온 김에 자기 화장품도 좀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또 나한테 사달라고 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어머님도 신우도 뭔가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미심쩍은 기분으로 백화점 화장품 코너로 갔는데 신우는 미리 골라오기라도 한 양 한 브랜드로 들어가서 파운데이션이랑 아이라이너, 립스틱을 골랐어요. 비용 얼추 2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내가 안 내겠다는 생각으로 계산할 때쯤 그냥 매장 밖에 서 있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그 상황이 너무 기분 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보고 왜 입구에 서 있냐고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화장실 갔다 올 테니 계산하고 나오시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버리니 신우도 황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화장실에 좀 있다가 나왔는데 가보니 어머님하고 신우가 화장실 앞에 있더라고요. 필요한 건 다 샀어요, 아가씨? 아니요. 신우는 엄청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겁니다. 왜요? 아까 계산 안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근데 언니 배탈이라도 났어요? 되게 오래 걸리네요. 신우는 엄청 싸가지 없고 톡 쏘아 붙이듯이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전까진 저한테 엄청 곰살맞게 굴었는데 표정도 엄청 쎄하고요. 그거 보는데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화장실 안에 사람이 좀 많아서요. 그럼 볼일 끝났으면 이만 갈까요? 그렇게 가는데 가는 동안 신우는 투덜투덜 어머님은 저한테 옷을 뜯어냈는데 본인은 못 뜯어내서 그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저대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 자연스럽게 저보고 옷값을 계산하라고 하신 건지, 왜 신우도 나 들으라는 듯 저렇게 틱틱거리는 건지, 어머님도 신우도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도 곰곰이 지난 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내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사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신우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저도 심란하기도 했어요. 기분 상하기도 했고요. 밥 사주신다고 바쁜 사람 불러내놓고 기사 노릇 시키고 비싼 옷 사달라고 하시고 게다가 신우도 제가 화장실 가버리지 않았다면 본인 화장품 저한테 사달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다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밥 사주신다고 불러내놓고 70만 원짜리 옷을 사달라 하시더라. 게다가 나는 필요 없다는데 끝까지 내 옷 고르라고 하셔서 골랐더니 그것도 나더러 계산하라고 하셨다. 어머님이 나한테 사주실 것도 아니고 내가 결국 내 돈 내는 건데 왜 나한테 그렇게 옷을 사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게다가 아가씨도 본인 화장품 계산해달라는 눈치였다. 라고 있었던 일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말하는 게 듣기 싫은지 딴청 피우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내 얘기 듣고 있어? 아, 듣고 있지. 그래서 기분 상했어? 아유, 뭐 자기 능력 좋은데 그 정도는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잖아. 내가 뭐 돈을 엄청 버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기분 나쁘다는 말이야. 여태까지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앞으로 내가 야금야금 사드린 거 계산하면 절대 적은 금액 아니야. 돈 쓰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무슨 지갑이나 걸어다니는 카드처럼 생각하시잖아. 그 말에 남편도 표정이 굳더니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말 좀 가려서 해.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너를 지갑처럼 생각했는데? 그럼 아니야? 밥 사주신다 불러놓고 11,000원짜리 쌀국수 하나 사주시고 70만 원짜리 옷을 고르셨는데? 아,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기분 좋게 옷 선물할 수도 있는 거지. 너 무슨 우리 집을 거지 취급하냐? 막말로 네가 돈을 벌면 뭐 얼마나 잘 번다고 우리 집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데? 한 입으로 두 말하는데 선수더라고요. 좀 전만 해도 능력 좋은 며느리가 좀 해드리면 어떻냐 하더니 이제는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자기 집을 거지 취급하냐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볼까? 나를 무슨 지갑 취급하신 거 아니냐고.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지만 나 너네 집에 쓴 게 한두 푼인 줄 알아? 와, 더럽고 치사하게 나오네.
능력 좋은 며느리라고 칭찬하실 때는 신나서 듣고 있다가 돈 몇 푼 쓴 건 아깝다 이거지? 70만 원이 돈 몇 푼이야? 아, 그만해. 듣기 싫어. 하더니 갑자기 자기 지갑에서 카드를 저한테 던지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거 써. 됐냐? 내 카드로 쓰는 거니까 그런 소리 그만 좀 해. 진짜 쓰면 뭐 얼마나 썼다고 생색은.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치사하다. 치사는 누가 치사? 아, 내 카드 줬으니까 그만하라고! 남편은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더니 방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건가요? 저는 너무 기분 나쁘고 황당했죠. 연애 때만 해도 별로 싸울 일도 없고 이렇게 큰 소리 내며 싸운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남편의 행동에 저도 벙찌기도 했고 기분도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 카드는 제가 잘 들고 있었습니다. 그 카드는 남편이 평소에 주로 쓰던 카드는 아니었고 비상용으로 들고 있는 카드였던 것 같았죠. 어쨌든 제가 잘 들고 있었는데 그 뒤로 어머님과 신우가 저희 회사 근처로 찾아온 겁니다. 저번에 백화점 가서 옷 뜯어낸 게 마음에 들었던 건지 아예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오신 거였죠. 어머님은 자기 집에 건조기가 다 돼서 그거 보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고 저녁 사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속이 너무 뻔히 보였기에 적당히 둘러대고 안 갈까 싶기도 했는데 갑자기 남편 카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도 어머님과 신우 있는 곳으로 갔죠. 어머님은 백화점으로 가자고 하시더니 신난 발걸음으로 가전제품 매장으로 가셨어요. 나도 건조기 한번 써보고 싶은 거야. 요즘 다 건조기 쓰는데 나만 없어. 이불 빨래를 해서 널면 그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진다. 닦으면 또 떨어지고. 건조기 쓰면 그런 것도 얼마나 편하겠어. 하면서 제 옆에서 계속 건조기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저한테 사달라고 옆에서 그런 소리를 하시는 듯 했죠. 어머님은 가전제품 매장 쪽으로 가서 건조기 모델들을 구경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일 좋은 모델로 보시더라고요. 이게 좋겠네. 희정아, 이거 어떠니? 네, 좋아 보이네요. 그럼 이거 할까? 그러더니 어머님이 노골적으로 우리 능력 좋은 며느리가 좀 사주나? 하시는 겁니다. 신우도 옆에서 맞장구 치고 있고요. 에이, 언니가 사주겠지. 엄마 돈도 없잖아. 그 말에 저 진짜 이 사람들 나를 제대로 호구 취급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갑에서 카드 꺼내드렸습니다. 남편 카드를요. 여기요, 어머님. 어머나! 저 죄송한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만 가볼게요. 카드 드릴 테니까 알아서 결제하고 아가씨랑 돌아가시겠어요? 어머, 너 몸이 안 좋았어? 어쩐지 아까부터 안색도 별로고 말도 없더라. 언니, 그럼 이걸로 나도 뭐 하나 사도 돼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 치며 말했죠. 네, 그러세요. 그럼 저는 먼저 좀 가볼게요. 조심히 가라. 약 챙겨 먹고. 그러면서 어머님은 신나서 건조기 계산하러 가시더라고요.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생각하며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방에 있던 남편이 쫓아나와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당신 내 카드 어쨌어? 왜? 방금 카드 내역 확인해보니까 하루 만에 160을 썼어? 도대체 뭐에 쓴 거야? 그러길래 저는 속으로 건조기 하나만 사신다더니 도대체 뭘 그렇게 더 사셨을까 싶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드렸는데? 뭐? 엄마를 줘? 앞으로 뭐 쓸 일 있으면 당신 카드 주라며. 그래서 어머님한테 드렸어. 그러니까 이걸 엄마가 다 썼다고? 아가씨도 좀 썼겠지. 와, 진짜. 남편은 혼자 펄쩍펄쩍 뛰더니 어머님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엄마, 도대체 내 카드로 뭘 사신 거예요? 어떻게 하루 만에 160을 쓸 수가 있어요? 남편이 음량을 크게 해서 저도 옆에서 얼핏 들었는데 어머님이 그게 왜 네 카드냐, 희정이 카드 아니냐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 카드 아니고 제 카드니까 그렇게 흥청망청 쓰셨다 생각하니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 내 카드예요, 이거.
엄마, 없으면 없이 살면 되지. 뭘 자꾸 사달라 그래. 160이 말이야? 내 월급이 얼만데 하루에 160을 쓰느냐고. 엄마 이거 도로 환불해요. 어머님은 건조기랑 쉬는 물건 좀 샀다고 했고 이미 썼는데 어떻게 환불을 하느냐 하시더라고요. 아, 미쳐 내가 정말. 하면서 전화 끊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 카드 쓰라고 줄 땐 언제고 그리고 자기 엄마가 쓴 건데 저렇게 방방 뛸 일인가요? 제 카드 쓸 때는 기분 좋게 좀 사드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중적인 남편 모습에 진짜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전화 끊고 저한테까지 짜증을 내는 겁니다. 너도 진짜 어지간하다. 그런다고 낼름 내 카드를 엄마 줘? 주라고 할 땐 언제고. 엄마가 이렇게 쓰실 줄 알았잖아. 일부러 나 엿먹어보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참 웃긴다. 부모님한테 좀 사드리라 할 땐 언제고 아까운가 보지? 내 돈은 잘만 쓰고 네 돈은 아깝니? 네 돈 쓰면 뭐 얼마나 썼다고? 제대로 정산해 볼까? 너 그거 다 줄 수 있어? 와, 진짜 치사하게 군다. 아니, 내가 진짜 치사하게 굴었으면 너랑 결혼도 안 했지. 애초에 이 집부터도 내가 한 건데. 말 다 했어? 그래서 뭐 어쩌자고. 헤어지자 이거야? 못할 것도 없지. 내가 무슨 너네 집 지갑이야? 아, 그래. 그럼 헤어져. 나도 너같이 얍삽하게 머리 굴리는 여자 딱 질색이야. 저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혼 얘기까지 오갔어요. 저는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정남이 떨어져서 애 없을 때 진짜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후로도 꽤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고민에 불을 지핀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그 일 있고 남편과는 냉전 상태로 지냈는데 이틀 뒤 저한테 전화와서는 집으로 좀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랑 같이 간다니까 저만 오래요. 할 말 있다고. 좋은 말씀하신 건 아니다 싶어서 마음을 먹고 어머님을 뵈러 갔죠. 집에 갔더니 제 앞에 커다란 캐리어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됐니? 이게 뭐예요? 직접 열어봐! 저는 그 말에 캐리어를 열었는데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캐리어 안에는 지금까지 제가 사들인 물건들이 잔뜩 들어있었거든요. 화장품이나 각종 로션들, 영양제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어머님과 신우가 이미 쓰다 남은 잡동사니 쓰레기들이었던 거죠. 제가 황당해서 그걸 보는데 어머님이 그러는 겁니다. 예, 희정아, 너 웃긴다. 좋은 마음으로 사줬으면 그만이지. 뒤에서는 남편한테 그렇게 시댁 욕을 하고 남편 카드 네 카드 있냐 몰래 주고 그래?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톡 까놓고 네가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써놓고 왜 뒤에 가서 욕하고 유세 떨고 있니? 하시는 겁니다. 저도 어이가 없고 기분도 확 상하는 겁니다. 기껏 이래저래 다 해드렸더니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사람 대놓고 지갑 취급하신 건 어머님 아니신가요? 게다가 아들 카드 쓴 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쁘신 건가요? 제 카드는 써도 되고 아들 카드는 쓰면 안 되나요? 저는 그 집 사람들 생각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남편하고도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스스로도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고 기분도 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어머님 달래드리고 기분 맞춰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아쉬워서 꾸역꾸역 참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이대로 넘어가면 더 당당하게 저 지갑 취급하며 사실 게 뻔한데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하게 나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그때 사드린 자켓은 왜 안 들고 오셨어요? 그것도 주셔야죠. 그리고요, 아가씨한테 사준 노트북도 돌려주세요. 방에 가면 있을 거예요. 제가 저렇게 말하니 어머님도 당황하신 눈치더라고요. 뭐야? 안 받으신다는데 저도 제대로 들고 가야죠. 나 참... 어머님 울그락 푸르락 하시더니 방에 들어가서 자켓 들고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던지듯이 주시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방에서 노트북도 들고 나와 또 던지듯이 주는 겁니다. 저도 진짜 기분 상했지만 일단 꾹 참고 캐리어에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캐리어째로 들고 그냥 나왔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하시면 제가 죄송하다 어쩐다 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
그대로 나와버리니 뒤에서 다 당황해서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과는 한바탕 더 크게 싸웠고 결국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내 집이니까 네 몸만 챙겨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도 더럽고 치사하다며 자기가 해온 혼수 손도 대지 말라더군요. 알겠다 하고 바로 용달 불러서 짐 싸그리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이혼할 거라고 했는데 얼마 뒤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미안하다고 이혼은 아닌 것 같다고 붙잡더라고요. 저는 원래 얘기한 대로 협의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하라며 붙잡는 겁니다. 홧김에 지도 헤어지자고 했는데 계산기 두드려보니 헤어지는 게 아쉬웠던 모양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저는 협의 안 해주면 소송 들어가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끝까지 협의를 안 해준다고 버텨서 소송 들어가기로 했는데 뒤늦게 이혼하겠다고 해서 결국 끝은 냈습니다. 남편 짐 싹 빼고 필요한 가전제품은 제가 사 넣어놓고 그때부터 혼자 살았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었는데 못하러 그놈의 가족 울타리에 집착했나 싶더라고요. 애초에 그 사람들은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저도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남한테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거나 오지랖 부리면 호구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잘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만만한 먹잇감이 되기 딱 좋다는 것도요. 남은 인생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서 제 앞가름 잘하고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보다 무서운 건 없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경험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 전부를 빼앗으려 했던 천사의 탈을 쓴 악마들과의 전쟁 같았던 제 이혼 과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엄마와 바로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셨던 엄마는 저를 낳으시다 심각한 난상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한순간에 아내를 잃은 아빠는 엄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제가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폐인처럼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이나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아빠는 제 얼굴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여 차마 저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매일 밤 엄마의 유품을 끌어안고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엄마를 무척 사랑하셨고 엄마가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때 아빠까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보다 못한 엄마가 저를 지켜주시려고 아빠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빠의 꿈에 엄마가 나타나 내가 없으니 내 몫만큼 우리 아이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지켜달라고 당부하셨답니다. 아빠는 그 꿈을 깨고 나서 몇 시간이나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 후 아빠는 폐인 생활을 접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하셨다고 했죠. 돌아가신 엄마 몫까지 다해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빠는 정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제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시겠다 다짐하신 것 같았고 정말로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켜주셨거든요. 아빠는 아버지이자 동시에 저의 가장 다정한 엄마가 되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바쁜 와중에도 늘 저를 1순위로 생각하셨어요. 서툰 솜씨로 제 머리를 따주시고 아침마다 등굣길을 배웅해 주셨고 학교 행사에도 다 참석하셨습니다.
주말에 아빠도 많이 피곤할 텐데 시간을 쪼개서라도 저랑 놀러 다니고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하셨죠. 또 늘 제 편에 서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빠는 원래 대기업의 엔지니어였는데요. 야근이 정말 많은 직종이었거든요. 저와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생활과 미래를 위해서 창업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빠는 시간을 쪼개고 밤을 새워가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정밀 전자부품을 개발하고 만드셨어요. 저에게는 최고의 아빠의 역할을 그리고 제가 잠든 깊은 밤에는 집 가까이 구한 작업실에서 밤늦도록 연구하고 개발을 하셨죠. 아빠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능력도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쉴 새 없이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우리 아빠 정말 멋있다, 최고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등바등 악착같이 사신 건지 아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엄마도 없이 남겨진 딸에게 부족함 없으려고 노력하시고 또 개인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잠을 줄여가며 노력하시고 젊은 날에 너무 못 쉬고 고생만 하신 탓에 나중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던 건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찡하네요. 어쨌든 아빠가 개발한 작은 부품은 국내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점차 성장해 나가다가 나중에 제가 커서 대학에 들어갈 때쯤엔 아빠의 회사는 탄탄한 IT 부품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 있었죠. 회사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탄탄하고 품질 좋은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빠를 능력 좋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으로 기억했지만 제게 아빠는 학교에서 힘든 일은 없었냐, 요즘은 뭐가 되고 싶으냐 따뜻하게 물어봐주는 가장 고마운 가족이었죠. 아빠는 회사를 열심히 키운 이유도 결국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족함 없이 크길 원했고 또 이 모든 게 저에게 튼튼한 뿌리가 되었으면 하셨대요. 저는 그런 아빠의 지극한 사랑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그립기도 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엄마가 때로는 너무 사무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아빠가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아빠가 졸업 선물로 미국 일주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취업 준비 전에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오라고 하신 거죠. 아빠의 선물로 저는 꿈에 그리던 미국 일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쪽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전 남편 최진혁입니다. 한 카페에서 주문 실수와 작은 분쟁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도와줬고 그걸 계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보스턴대를 다니는 유학생이라고 소개했죠. 저희는 타국에서 만난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집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 사실 미국 유학은 큰 사치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욕심이 있었기에 이렇게 온 거라고 하면서 자기는 엄청 가난한 유학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야망이 큰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오직 저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회사를 일군 저희 아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끌렸는지도 모르고요.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희의 인연은 계속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 남자는 미국 유명 회사에 취업도 했다는데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너무 깊어졌기에 한국으로 왔으면 했고요. 그 후 귀국한 그 남자는 저에게 바로 프로포즈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그리웠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 남자는 저를 위해 미국에서의 경력도 다 포기하고 왔기에 미안함과 동시에 나에 대한 사랑이 참 크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고 아빠는 그 남자의 열정과 사랑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관련된 비용을 다 아빠가 내주셨어요. 그 남자에게도 또 시부모님께도 아빠가 그러셨죠. 아빠가 원하시는 건 그저 저의 행복이라고,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바라는 게 없다고 진심으로 신신당부하셨죠. 그렇게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국에서 들어갈 회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진혁이가 사돈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면 어떻겠니? 우리 진혁이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이가 옆에 붙어서 사업 도와드리면 아버지도 엄청 든든하지 않겠어? 라고요. 남편은 자신의 전공이 있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건 다 포기하고 아빠의 회사에 입사했으면 하더라고요. 아빠 밑에서 일 제대로 배우면서 저와의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빠는 그런 남편을 기특해 하시면서도 한 가지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낙하산은 용납 못하는 사람이네. 회사에서 살아남는 건 자네 몫이야. 나는 자네를 사이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을 걸세. 남편은 저희 아빠의 뜻이 뭔지 너무 잘 알겠다고 하면서 저희 아빠께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빠의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혼 5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크게 기뻐하시면서도 저를 낳다 세상을 떠난 엄마가 자꾸 생각이 나시는지 조금은 유난을 떠시며 저를 챙기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다 가져다 주시고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아빠가 다 키워줄 거라는 얘기도 하셨죠. 저한테 그랬듯이 제 뱃속의 아이에게도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주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도 너무 지나치면 누군가 시샘하는 걸까요? 아이를 출산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아빠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이는 친구에게 맡기고 남편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도 이게 꿈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고 제가 병원에 도착하면 아빠가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착각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건강하신 아빠였고 또 뒤늦게라도 건강을 생각해야겠다며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랬기에 전혀 예상조차 못한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상도 못했기에 아빠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던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고 병원에서 정신을 다시 차렸습니다. 남편은 이러다가 저까지 잘못되겠다며 안타까워했죠. 저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례식을 준비하겠다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우리 아빠 죽은 거 아닌데 무슨 장례식이냐고요. 오열했다가 다시 쓰러지고 오열했다가 쓰러지고를 반복했죠.
저에게는 우주나 다름없던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이 몰아치더라고요. 저는 아빠의 장례도 하면 안 된다고 말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을 해버리면 정말 아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옆을 지키던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은서야, 너무 갑작스럽고 힘든 건 알겠지만 정신 차려. 아버님을 저렇게 계속 놔둘 순 없어. 우리 아빠 안 죽었어. 그런데 무슨 장례식이야. 은서야, 너무 갑작스러운 거 이해하고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근데 계속 저렇게 아버님을 놔둘 순 없잖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절차도 밟아야 되고. 저는 목 놓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빠를 장례식도 없이 계속 저렇게 놔둘 순 없다는 남편의 설득에 결국 장례를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준비를 도왔고 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빠 사진만 끌어안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냥 멍하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분들, 주변 지인들과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다 돌렸습니다. 시부모님도 한달음에 오셨죠. 어머님, 아버님이 막 저에게 위로를 해준답시고 무슨 얘기를 한참이나 하셨는데 넋이 나가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영정 사진 속 아빠를 보며 하염없이 울고 또 고꾸라졌다가 또 울고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영정 사진을 하염없이 보다가 작은 방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시간이 늦었고 남편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일단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컴컴하고 조용한 장례식 주차장을 바라보며 아빠가 이제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고 허망하게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빈소로 돌아가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복도를 지나가는데 문득 장례식장 화장실 근처에 있는 휴게실에서 시부모님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인가 싶어서 걸음을 멈췄죠. 무슨 두런두런 얘기하는 목소리였고 처음에는 무슨 대화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 대화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걱정 대신 감추지 못하는 흥분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 회사가 통째로 우리 진혁이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 아휴, 세상에, 이게 다 무슨 복이야. 조용히 해. 괜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왜 이렇게 사람이 경거망동해? 아휴, 아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사장님 된다고 생각하니 좋아서 그러지.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같이 눈물까지 글썽여 주셨는데 뒤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카 요즘 놀고 있는데 회사에 자리 하나 주라고 해야겠다. 진혁이한테 말해서. 사실 사도는 너무 깐깐해서 취업 부탁하는 건 말도 못 해봤잖아. 이제 우리 아들이 사장할 건데 뭐. 그들의 대화를 듣는 동안 저는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위로가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는 순간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 시부모님께는 큰 기회라는 걸 안 순간 너무 기가 막혔고 화가 났고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달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날 시부모님의 그런 대화를 엿들었지만 저는 화낼 기운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리석었던 거기도 하지만 시부모님의 생각일 뿐 남편의 생각은 아니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내 생각과 달리 탐욕적이고 아들을 위해 저런 소리까지 하시지만 내 남편은 시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기에 제 멘탈은 이미 부서져 있는 상태였고 남편까지 시부모님과 한통속으로 나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마저 받아들이면 저는 정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거고 못 견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일단은 아빠의 장례를 끝냈습니다. 발인까지 모두 끝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저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하고 위로했죠. 남편이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진심 같았기에 그때 시부모님이 나눈 대화에 남편은 전혀 연관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고 아빠가 생전에 작성하셨던 유언장이 있다고 담당 고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원래도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이었기에 늘 어떤 상황들을 대비하셨고 건강하셨을 때도 유언장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셨다고 했거든요. 변호사가 유언장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는 자리에 시부모님도 함께했죠. 대표님은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 전부와 모든 경영권, 그리고 모든 부동산을 사위인 최진영님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따님께서 사회생활을 별로 못 해봤고 세상 물정도 어둡다 보니 아들처럼 아끼던 사위에게 넘기시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모든 걸 다 제 남편에게 물려준다고 하셨던 거예요. 얼떨떨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주 과장된 몸짓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장인어른의 재산을 다... 아닙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딸인 은서의 것이죠. 남편의 반응에 어머님, 아버님도 당황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사돈어른께서 깊은 뜻이 있으셔서 그런 건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럼 어련히 많이 고민하시고 내린 결정이실 텐데. 남편은 계속 자기가 어떻게 이걸 받느냐고 손사래를 쳤고 시부모님은 쩔쩔 매면서 저희 아빠의 생전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정작 딸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행동도 너무 과장되고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남편이 정말 저에게 미안해서 저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소란 속에서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는데 멘탈이 다 부서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반박할 기력조차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 후 저에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자기를 이렇게 믿어줄 줄 몰랐다면서 장인어른이 얼마나 저를 걱정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장인어른의 뜻을 잘 받아들이겠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과의 약속대로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셨듯 저와 아이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말만 들으면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제 기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남편이 연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붙잡고 저렇게 말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손이 뱀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유언장대로 저희 아빠의 회사와 재산은 남편의 것이 되었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했던 그 약속들은 저희 아버지의 재산을 넘겨받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순간에 회사의 사장이 된 남편과 그런 아들을 등에 업은 시부모님이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전까진 저를 어려워하셨던 시부모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저에게 정말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은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명절을 제대로 해야 된다며 갑자기 명절 전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라도 제사며 명절이며 제대로 해야겠다면서 저한테 명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산더미같이 쌓인 재료를 다듬고 전부치고 허리도 못 펴고 일을 하는데도 어머님은 집에서 이런 일 안 해본 티 내느냐고 구박을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아휴, 너는 왜 이렇게 손이 야물딱지지 못하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커서 그런 거야? 아니면 엄마가 없어서 제대로 배운 게 없는 거야? 딱 봐도 우리 진혁이만 고생이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제 옆에 서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런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을 해야 했고 눈치가 보여 쉬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너무나도 달라진 태도가 눈물나게 서러웠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이 명절이니 어머님은 집에 갔다가 일찍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은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명절 때 시댁에 다시 갔는데 남편은 바로 피곤해서 좀 쉬겠다면서 자기가 예전에 쓰던 방으로 들어가 자는 겁니다.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회사 경영하느라 이래저래 얼마나 바쁘고 고단하겠느냐며 푹 쉬라고 하고 저한테는 당장 일 안 하고 뭐 하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계셨을 때만 해도 시부모님도 또 남편도 결코 저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엄청 어려워하고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시고 하지만 아빠 돌아가셨다고 한순간에 저에 대한 모든 행동이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구박하려 하셨어요.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방관했고 제가 힘들어하면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구박해도 상관없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러던 중 어머님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예약했다는 한정식 집에 가보니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전원주택으로 이사갈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회사 대표인데 언제까지 이런 낡은 아파트에 살 수 없잖아. 사돈이 살던 전원주택 마침 비어있으니 거기로 이사가자. 거기가 우리 수준의 딱이지. 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저희 아빠 집에 이사를 가네 마네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는데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유언장에 그 집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빠의 유언장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을 알려준 유언장이었기에 당연히 아빠가 썼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집마저 사위에게 증여했다고?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어요. 아빠는 생전에도 저한테 집을 물려주기 위해 집을 잘 가꾸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회사는 둘째치고 집마저 남편에게 준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의구심을 품은 저는 그 길로 회사 고문 변호사를 찾아가 아빠의 유언장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하며 이미 확인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느냐 했지만 저는 다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 다툼 끝에 다시 아빠 유언장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분명 아빠의 글씨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사인이 이상하더군요. 저희 아빠는 왼손잡이셨고 그래서 사인 끝을 항상 독특하게 말아올리는 버릇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유언장의 사인은 그런 버릇이 보이지 않고 어딘가 어색한 필체가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기에 필적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국 고문 변호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고 그 유언장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변호사는 결국 숨겨두었던 진짜 유언장이 있는 은행 개인금고 열쇠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저희 아빠의 진짜 유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글씨체로 쓰여진 제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나 다름없는 유언장을요. 그 유언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희 아빠는 저에게 만일 회사 일을 배우고 싶다면 아빠와 오랜 기간 같이 일을 해온 부사장님께 착실하게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셨어요. 저희 남편에게 회사든 집이든 상속하겠다고 하신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진심이 담긴 유언장을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진작 그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을 의심해보지 않았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사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와 남편은 저희 아빠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짜 유언장과 진짜 유언장의 존재를 파악하게 된 저는 곧장 저희 아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저희 아빠의 집을요. 시부모님은 이사를 가면서 물건까지도 새로 샀는데 그것도 심지어 회사 법인카드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이제는 제 편이 된 고문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저희 아빠의 진짜 유언장을 내밀었죠. 남편은 진짜 유언장의 얼굴이 새하얘져 굳어버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은 유언장을 받아들고는 내용을 읽더니 말도 안 된다며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사본을 들고 온 것인데 그 행동이 너무 가짜고 어이없더라고요. 그거 찢는다고 가짜가 진짜가 되진 않아요.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법적인 책임도 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 유언장 위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나 봐.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그동안 우리 아빠 회사 돈도 잘도 빼돌렸더라.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면서 아주 제대로 사기치려고 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 이제 모두 법으로 처리하자. 당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엄청난 짓들인지 깨달을 시간이야.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그 집 가족들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한 번만 봐달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이까지 들먹이며 없던 일로 하자고 사정했죠. 하지만 이게 없던 일이 되겠나요? 회사 고문 변호사를 매수해 유언장을 조작할 엄청난 생각을 하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미국까지 가서 유학하고 왔다더니 가서 무슨 사기치는 법을 배우고 온 건지. 그날 그들은 저희 아빠의 집에서 쫓겨나듯 짐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그들을 용서할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전속결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저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물론 그들의 일을 봐준 고문 변호사까지요.
법원에서 그들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남편은 장인어른께서 평소 저를 아들처럼 아끼셔서 생전에도 제게 모든 것을 맡기실 의사가 충분히 있으셨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고, 어머님은 며느리가 슬픔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오해를 한 것이라며 저를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연기는 제가 제출한 진짜 유언장과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모든 죄를 자백한 변호사의 증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판사님은 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혀를 내두르셨죠. 결국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모든 재판에서 저는 승소했습니다. 남편은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죠. 시부모님 역시 공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시부모가 그나마 살고 있던 그 작은 아파트마저 팔아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저는 저희 아빠의 집에서 제 딸아이와 함께 다시 살고 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여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 저는 제 전공을 살려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제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보고 싶었거든요. 육아에 개인 사업까지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신이 없지만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끔 곳곳에 녹아있는 아빠와의 추억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제 옆에서 제잘거리는 딸아이를 보면 다시 힘을 얻곤 해요. 저는 앞으로 저희 아빠가 그러셨듯 제 딸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한 날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